네, 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쟁글 김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놀라셨나요? 오늘 굉장히 뭔가 강아지가 지나가가지고. 강아지. 또 네. 강아지 안 볼 수 없죠. 아, 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다 보니까 그렇죠. 다 보입니다. 예, 강아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 여기 딱 붙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맞아요. 저도 대표님 보고 얘기하다가 순간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게 찍고 계세요 사진을. 특히 막 이제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은 되게 신기한가 봐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누군지 모를 텐데 당연히 그러니까 중국 SNS에 만연하게 저희 사진이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진 찍고 사이에. 가고 그러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굉장히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이슈를 맞습니다. 화제 이슈를 갖고 오셨습니다. 기대감을 잔뜩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크립토 시장이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어제도 제 지인들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업비트 거래량이 이제 하루에 1조 원이 안 찍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평소에는 리플 한 종목만 가지고도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거래량. 그럼 뭐 대충 몇 %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줄었다라는 80%.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예. 뭐 이게 하락장이니까 약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그 국내 그 증권가에서는 금융사들은 네. 또 거래소를 엄청 하고 싶어해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거 교통 정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 설명해 주신다고. 네네. 네. 안 그래도 요즘 시장이 계속 안 좋고 거래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최대한 좀 긍정적인 소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들이 나왔을 때 이거 코인 시장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 기관 투자, 거래소들의 진입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식이냐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됐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은 올해 1월 대비 한 80% 빠져 있고 많이 전분기 빠졌네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5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었고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들이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 반등이 되어서 거기 있는 알트코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처럼 늘어날 거다에 직접 베팅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해서 금융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도 네, 시장이 그냥 안 좋으면은 내려갔던 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이 원인 자체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낮아져 있고 예전에 이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지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짧거나 아니면 그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기대 심리는 그래도 반등할 거다.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올라올 거다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뭘 보고 들어오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제 기관 시장이 열리고 규제에 맞춰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기관들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하는 곳이냐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사가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지금 저기 어떤 지분을 늘려가거나 인수를 하는 거는 명확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업비트만 하더라도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거래 대금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이제 90% 후반대 정도를 그렇죠. 가져갈 정도로 97, 98% 이상.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즉 금융기관들이 지금 시장은 안 좋아졌지만 다시 그 거래 대금이 나오는 걸 보고 가는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좀 금융기관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거래 대금 뭐 알트코인을 보기보다는 그 유저들에 대한 거를 가져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거래 대금 위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우리나라 이제 1위 거래소를 하고 있는 업비트 나 이제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뭐 빗썸 같은 곳에 대한 투자는 합리화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한 이제 코빗 혹은 그
투자를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집행을 했었던 이제 코인원 같은 곳들은 생각보다 이제 계속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 투자한 거는 사실 그 거래 대금에 대한 베팅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이용자와 사실상 이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선스에 대한 투자가 이제 향후에 어떤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가장 근간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일까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금융기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거래소를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해를 이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생각을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인데 이제 까봐야 아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용자와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용자는 최근에 이제 그 코인원을 투자를 집행을 했었던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네. 투자 이후에 한 2개월 만에 코인원 앱에 들어가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인원에 있는 유저들 대상으로 그 뭐 제가 세부적인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뒤에 붙어서 코인원 유저들이 한국투자증권 앱을 따로 가지 않더라도 코인원 앱 내에서 한국투자증권 계좌만 열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형태가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그래도 코인원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백만 명의 유저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죠 모두. 그리고 그렇죠. 코인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투자자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그 전제하에서는 그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그냥 그 접근을 한 번에 얻었다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투자를 볼 수가 있고 뭐 두 번째로 뭐 길어지면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유저를 제외하고는 그 라이센스 사업권에 대한 건데 그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업비트 같은 곳들은 유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거래량은 가장 많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데서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자 하는 이제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 내에는 아마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곳에 대한 선투자 관점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향후 했었을 때 영위할 수 있는 우리가 서클 같은 곳에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예치금에 대한 것이나 그 이후에 이제 결제나 여러 가지 수탁 등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확장적인 사업권에 대한 접근을 저 투자를 통해서 얻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그 이용자와 그 사업권에 대한 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말씀 주시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대략 지금 업비트 빗썸 정도의 사용자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사이로 좀 추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는 한 2천만 명 전후로 아마 추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그냥 단순 산수를 합치면 이제 거의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 중에 중복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인도 투자하시고 주식도 투자하신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예를 드신 대로 코인원에 투자를 이제 했는데 코인원에서 뽑아갈 수 있는 신규 투자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사실 그 세부 통계값까지는 못 봤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일했었던 곳 등에서 이제 거래소 투자를 검토를 했었을 때에는 이제 이런 점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뭐 국장에 있다가 코인에 있고 또 뭐 코인 시장 안 좋으면 국장으로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장이 안 좋을 때 다른 자산군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그 똑같은 유저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 증권사에서는 캡처가 안 되는 자산군 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기적으로 놓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신규 유저가 아니더라도 기존 유저들에 대한 거래량을 다른 데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봤었을 때 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어린 층 혹은 주식은 뭔가 어려워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니면은 뭔가 만드는 절차가 복잡해서 아니면 이미
너무 고수들이 많아서 내가 진입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그 어린 친구분들이나 이제 뭐 좀 더 젊은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증권 계좌를 처음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인 계좌를 연 친구들이 많다 보니 이제 우리가 증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규 유저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의 그 통로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레드오션인데 증권 시장은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제 새로 남아 있는 젊은 피들이 코인 쪽에 네.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걸 데려오자 이런 취지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이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두나무에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한 1조 원 가까이. 네. 1조 원 가까이 해서 두나무 주식을 지금 한 6% 정도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300억 원 정도를 써서 코빗을 그냥 거의 사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나무에 숟가락을 얹는 하나은행 그리고 이제 뭔가 코빗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그죠. 뭔가 경영권을 가져가는. 돌려보려고 하는 미래에셋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가지 전략이 왜 이렇게 나뉘는 걸까요? 각각 어떤 부분들을 좀 보는 거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역시 추정이긴 한데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방향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인수한 이후에 어느 쪽 사업을 더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은행 관점은 은행의 고유업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은행은 이미 그 라이센스나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센스에 대한 접근권보다는 그 유저나 어떤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해서 이제 그 1조 원이면 큰 돈이지만은 뭐 메이저 지분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적인 협업을 하기 위한 관점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떤 그 사업 영역은 스테이블 코인 쪽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코빗 인수를 한다라는 거는 미래에셋은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이센스를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돈 주고 저렇게 인수할 바에야 미래에셋 정도면 준비해서 그냥 라이센스 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라이센스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 데까지는 정말 짧아도 1년 반에서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문제는 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사업 추진을 못한다는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셋에서는 그냥 라이센스가 필요한 관점에서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즉각적으로 그걸 기반 라이센스를 보유한 형태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려다 보니 그 하는 거고 사업 영역 측면에서는 증권사다 보니 조금 더 RWA 아니면 실물자산 기반의 어떤 그 자산 거래 쪽을 조금 더 보고 있다 보니 그 하나은행에서 보고 있는 각도와 필요한 요소와 미래에셋에서 보고 있는 각도와 필요한 요소는 굉장히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그리고 사업 모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그냥 초이스가 달라졌다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비즈니스 이제 시대에 맞춰서 그냥 한다. 그렇죠. 은행으로서 파트너십이 주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나무는 어쨌든 지금 이제 업비트가 한국에서 압도적인 1위 그렇죠. 거래소이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업비트가 또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합병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급 결제 이쪽을 이제 또 뚫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과정에 무조건 은행이 필요하거든요. 네이버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빈자리 채워주고 네. 거기서 나오는 거 우리가 먹겠다 이런 전략이고 네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디지털 자산에 집중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코빗 같은 경우가 코빗이 사실 네. 요즘에는 많이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냐면 네. 옛날부터 코인을 투자하셨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래, 고래들. 오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네. 그런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데이터들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디지털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네. 이제 시간을 우리가 돈으로 사겠다. 이런 취지가 각각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아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RWA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은행 또 네이버페이, 업비트 이렇게 세 개가 모이면서 뭔가 어떤 구조가 새로운 구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저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네. 기존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래나 투자 외에는 이제 사용성 측면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이제 규제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실생활로 좀 들어오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 투자를 네. 넘어서 뭐 결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생활 영역이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실생활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큰 세 가지 요소가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규제를 기반으로 안전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네. 이거를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인프라 영역이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실수요처까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 곳이 있냐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하나은행과 그 업비트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은 거기서 각각의 요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기반으로 규제 그리고 어떤 수탁에 대한 부분들, 외환 거래에 대한 부분들 등에 대한 전문성과 라이센스와 그런 뭐 보호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업비트는 네. 이제 기본적인 유저를 비롯해서 그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들어오다 보면 네이버 페이 등등의 영역으로 해서 수많은 네이버에 입점해 있는 커머스 기능들을 생각을 하면 수요처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의 그 세 군데가 컨소시엄 같은 이제 사업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실수요처를 만들어 가겠다에 대한 베팅이 좀 전제에 깔려 있는 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살거나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살 수도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걸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아니 거래량 저렇게 줄었는데 왜 이 시장에 비싸게 그걸 왜 들어가냐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서클 생각해 보면은 그 서클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1조를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그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1조 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뭐 기준금리가 2.75%다라고 하면은 1년에 275억 원이 그 우리가 국채를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수익을 생각을 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로부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에 뭐 입점을 해서 뭔가를 사고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점점 더 그 예치금 규모가 늘어나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독점적인 이커머스에 대한 영향력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의 거래 수익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예치 수익 혹은 그 이제 결제나 그거에 대한 흐름, 플로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의 수익금을 보고 있는 이제 아예 좀 달라진 사업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뭐 요즘은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냥 예금해놓고 아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마음 편한 그렇죠. 게 좋아, 예금 적금 요게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 국내 거래소에서 그냥 예치금을 넣어놨을 때 주는 이자가 사실은 이제 전체 금융권 중에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뺏길 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거기서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심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얘기가 말이 나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당국이 규제를 언제 어디까지 열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이미 투자를 해놨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안 열어주면 그것도 이제 코빗을 미래에셋이 샀는데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같은 디지털 자산 그런 어떤 규제 완화 같은 걸 한국에서 안 해주면 이거 그냥 회사만 사놓고 또 할 수 있는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어떤 타임라인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타임라인은 저는 좀 그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보기보단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 영역과 이제 나머지
영역은 조금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게 지연이 되면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사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허가는 지니어스 액트에서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번에 클래리티 액트 여부와 상관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미 인정이 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8월 20일이었었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되는 때가 한국에서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무작정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걸 늦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제 약간 요 질문 좀 없는 얘기인데 과세 얘기 잠깐 하면서 이제 ETF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당히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문제, 두 번째로 한국의 증권사들이 ETF를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작년 정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었는데 결국에 지금 아직 허락은 안 난 상태입니다. 승인이 없는 상태인데 요거는 하반기 내에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가상자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근법 기준으로 해서 거래소 사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커스터디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후에 디파이 등 거래소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먼저 핸들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특정 자산군의 영역으로 해서 먼저 어떤 자산군을 열어준다라는 부분에선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ETF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큰 리테일 자금과 기관 자금이 동시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극한의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좀 투기적 성향이 짙은 형태의 자산을 네. 갑자기 리테일과 훨씬 더 큰 리테일과 기관 대상으로 열어주는 거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결국에 이게 금융이 돈의 흐름을 전제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어쨌든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이게 많이 흘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ETF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실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한 자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코인 시장이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하반기 내로 통과는 좀 어렵다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여러모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 내에서 주식시장 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 높은 상품 혹은 기존 주식 상품의 형태를 ETF는 띠고는 있지만 네. 아예 다른 자산군으로 기존 주식시장 내의 자금이 쪼개질 수 있는 우려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빠져나간 스테이블 코인이 막대하다. 최근 한 1년 반 동안 거의 누적 금액이 몇 조 원 이상이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다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당국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규제 완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이렇게 규제 안에 넣어주는 규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규제 합리화 네네. 그런 속도를 좀 늦출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왜 나가는가에 대한 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금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유출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거래소의 상당 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거는 KRW 원화 기반의 거래들이고 해외로 나가는 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USD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렇죠. 두 가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국 원화 기반으로 보유를 했을 때에는 알트 코인들에 대한 베팅이나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금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 자금들을 어떤 알트코인에 대한 극단적 투자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글로벌 자산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비롯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디파이 환경에 좀 노출을 원한다는 형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속도가 좀 있다면은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알트코인이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해외로 해외로 이제 원화 형태가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이제 유출이 되는 형태가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규제 환경이 그거를 열어놓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한다. 아니면 뭐 새로운 거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혹은 더 빨라지거나. 그래서 차라리 반대급부로 어떤 디파이 환경에 대한 것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고민이나 속도가 차라리 좀 더 빨라지는 게 앞으로 있지 않을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힌트 중에 하나도 최근에 이제 거래소 그 우리나라 이제 당국에서도 이제 뭐 미인가 거래소 혹은 디파이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 유출이 그만큼 그 목적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차단을 하고자 하는데 뭐 사실상은 좀 쉽지 않은 거고 이제 시장에서의 방향이 이미 그쪽으로 흘러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보강을 한국에서도 좀 더 빨리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보강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특검법에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디파이 환경에 대한 어떤 노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두 가지일 텐데 뭐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을 통해서 이걸 바로 열어줄 거냐라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도 뭐 이미 뭐 로빈후드라던가 이제 그 뭐 코인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형 금융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디파이에 대한 간접 노출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좀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을 예. 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좋은 상품이 계속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한국에 있는 돈이 투자할 곳을 찾아서 나가는 환경 그 수수는 너무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왔냐면 빨리빨리 열어야 된다 시장을. 그래서 여기 상품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네. 거꾸로 다른 들어올 나라에서 수 들어올 있게.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때문에 그 주장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어놨더니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고 사람들만 그냥 난장판이 되더라 시장이. 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애초에 그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나가는 걸 막는 거. 네, 왜냐면 시기적으로 늦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늦추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의 문제는 뭐냐? 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중에 훨씬 크게 두들겨 맞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규제 관점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로 지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넘버 원을 먹겠다에 대한 플랜 A는 이미 시기적으로 지나갔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어떻게 방어라도 좀 해볼 거냐라는 관점에서의 규제의 어떤 선진화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거 이제 포크레인으로 막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오늘 얘기가 굉장히 다양한 얘기 있어서 그렇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내 금융사들이 지금 크립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노림수가 조금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원래 하던 업을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디지털 자산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세게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투자 양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전제하고 있는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부분이 맞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크게 은행권처럼 해서 원화 스테이블 기반의 어떤 지급 결제까지를 조금 더 보고 있는 축과
아니면 조금 더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RWA나 투자 시장 쪽 관련돼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보고 있는 두 양대 진영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기존 알트코인 시장이나 코인 시장 자체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인프라를 은행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급 결제 쪽으로 그리고 그 투자하는 증권사들은 RWA는 새로운 자산 형태 네. 혹은 새로운 층을 위한 거래 인프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있는 이제 코인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곳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알트코인의 어떤 거래량 복귀를 기준으로 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좀 명확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좀 대기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잖아요. 지금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뭐 원화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종류에 따라 또 수혜도 달라질 거라고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좀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를 이제 거래소에 유치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그 뭐 이자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조금 더 알트 거래에 대한 베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이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이제 상위 종목들, 조금 더 인프라를 글로벌리 베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래 위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원화나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후 이게 어느 쪽으로 더 쏠릴 건가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 성장 쪽에 볼 수 있는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자 쪽에 무게 중심이 조금 더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다만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 또 이제 네.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환차손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일차적으로 지금 달러를 사라, 뭐 원화를 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뭘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굉장히 오늘 좀 얘기가 어렵게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하반기 내로 제가 생각할 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향방은 그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병을 언제 처리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공정위가 연내에 뭐 어떻게 되든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담론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인사이트 전해주신 김준우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